임금이 처단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만 쟁청영은 가장이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징벌을 내리기 때문에 자기가 한동안 사랑했던 아름다운 여인을 잔인하게 이렇게 처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공모자가 등장하면 결국 처형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아갈 수밖에 없는 서사구조의 갈등구조 때문에 결국 잔인하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모자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모형의 경우는 공모자가 많이 등장하지만 쟁청영 가정소설에는 앞서 얘기한 몇 작품을 빼고는 이 공모자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서사구조상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 우리는 문경세제를 걷고 있습니다. 문경세제는 문경과 괴산군 사이에 조선시대의 옛길로, 과거길로도 유명합니다. 정진사전의 정창민도 이 길을 넘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겠죠. 수능이나 큰 시험이 있는 날엔 미끄러진다고 미역국을 안 먹는 것처럼 그 옛날 양반들에게도 징크스가 있었나 봅니다. 중령을 넘어 과거를 보러 가면 주르륵 떨어지고 추풍령을 넘으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하여 과거 시험길은 꼭 문경세제를 이용했다고 하거든요. 선비들에겐 문경세제가 과거급제의 청운을 꿈꾸게 하는 길이었겠지만 집에서 축출된 쟁총명 소설의 주인공들에겐 슬프고 한많은 눈물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문경세제는 조선시대 영남과 한양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높고 험한 고갯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 분여자가 집에서 쫓겨나 이 길을 혼자 넘어야 했다면 얼마나 아득하고 슬펐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쟁청령 가정소설에서 본처가 어떻게 모해를 받고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네. 이 계모형에서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 이 쟁청영도 그렇고, 다른 고소설에서도 대립 갈등 구조가 서사구조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이, 선인이 악인에 의해서 이렇게, 모함을 받고, 또 위기에 빠지고, 그래야 독자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독서에 빠져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쟁청영 가정소설의 대표 작품들을 보면, 대개 거짓 편지를 갖고 이렇게 모해를 해요. 네? 그래서 본처를 후처나 첩이 모해를 하는데 대개 거짓 편지, 흔히 미소를 갖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소시전의 군주인데 절강에 있는 이생과 내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함을 이렇게 받게 되죠. 모함을 하게 되죠. 또 그 소부인을 군주가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영낭자전이라든지 정시자전에서도 정진사전 같은 데서도 이렇게 위서를 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사시남전기나 이런 작품을 보면은 교시와 동청이 이렇게 사시를 모함하고 축출하게 되죠. 우리 사시가 남쪽을 이렇게 방랑한다. 그게 사시남전기인데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할 수가 없었죠. 장희빈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장희빈 사건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공간적 배경으로. 자, 거기를 보더라도 이 동청이라는 악인이 교시를 선동하는데 교시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사시가 방에 나간 다음에 목 졸라 죽여서 사시가 죽인 것으로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이런 것. 또 소시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출을 당하죠. 그러니까 강물에 뛰어들어서 투시 자살하게 이렇게 만든다든지, 또 소현성록 같은 경우는 여부인이 속부인을 모함하고 축출하죠. 이런 것이 상투적으로 하는 그 여주인공의 본한 방법이자 악처나 첩이 악행을 하는, 모함하는 그런 상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 편지나 또 부정한 여자로으로서 축출하고 이런 것은 이제 계모형 소설까지도 그 전통이 계승되고 이어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근대 소설에도 일부 그런 악인이 나오긴 하죠. 자, 이렇게 쟁청용 가정 소설의 위서를 가지고 거짓 편지를 가지고 부정한 여자를 몰아서 축출하고 또 악인들이 모함하고 모해하고 이런 하나의 그 에피소드라고 그럴까 그런 씬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 쟁청용 가정 소설을 흥미롭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할 양이라 하는 놈은 어떠한 놈이완데 남의 집을 이렇다시 망하여 준한고하며 녹이 등등하거날 일지월 이 일이 벌써 탄로될 번하니이다. 이제야 자세히 젖자오리이다. 과연 소녀의 눈에 난 여러 번 띄어싸우나 자기 가장 중난하옵기로 차마 짓궂지 못하였나이다. 진세천파에 더욱 대로하여 그 편지를 들고 내당으로 들어가셔 최부인을 부르니 최씨 즉시 나올새 시부의 신색이 대단 불호하심을 배웠고 무삼곡절인지 알지 못하여 대경 송구하여 들어와 한편으로 쉬니 문경세제를 걷다가 조선시대로 훌쩍 시간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오픈 세트장을 들러보세요. 1708년에 축성된 제1관문 주울관을 지나면 화려한 궁궐과 기와지, 초가집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7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화문 경복궁은 물론 양반촌의 초가촌까지 재현되어 있습니다. 태조 왕건, 대왕 세종, 해를 품은 달, 광해, 정도전 등 당신을 고려시대로 조선시대로 초대했던 수많은 드라마들이 바로 이 세트장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 문경세제 세트장은 정도전, 태조왕건 등 수많은 드라마가 촬영됐던 장소인데요. 네. 특히나 제가 좋아했던 해품달도 이곳에서 촬영됐다고 해요. 네. 그 주인공인 연우가 고난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무척 흥미로웠었는데요. 쟁청용 가정소설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요. 네.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쟁청용 가정소설에서는 여주인공이 예를 들면 이제 되게 본처인데 부처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축출을 당하고 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구조자, 구원자가 등장해서 도움을 주게 되죠. 대표적인 그 도움을 주는 구원자, 구조자의 모습은 개화기 소설이나 이제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하는 이광수의 무정예까지 약간 변이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고소설에서는 쟁청용 가정소설에서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주 초월적인 인물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현세적 인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월적 인물이 나타나는 작품으로는 이제 사시남정기, 또 월영낭자전, 그 다음에 정지사전이 있죠. 사시남정기에 보면은 아황여영이라는 이 선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영낭자전에는 성관이 나타나고 정진사전에서는 산신령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 초월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그 어떤 여주인공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준다면 이제 현세적 인물이 나타나는 쟁청용 가정소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시정 같은데 두호사라든지 또 화상기봉의 어떤 이상서, 옥남빙의 진호사 같은 인물이 있죠. 이런 인물은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이런 작품들은 좀 이런 환상적인 인물이, 초월적인 인물이 나오는 것보다 좀 후대에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개화기 소설에 가면 좀 더 현실적인 인물인 남편이 될 사람이라든지 장차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나타나서 뭐 자살하거나 물에 뛰어들었던 여주인공을 도와주고 구조해주죠. 이러다가 이제 그 근대 소설의 효신 이광수의 무정에 가면 박영채라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박영채가 위기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기차를 타고 자살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럴 때 옆자리에 우연히 앉은 여자가 김병옥이라는 여자인데 전혀 그 박영채하고 관련이 없는 일상적 인물이죠.
그런데 삶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영체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영체가 재기하고 자선할 마음을 단념하고 알차게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이런 김병옥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구조자, 구원자인데 이것은 쟁청용 가정소설에 나왔던 어떤 환상적인 초월적인 인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세적인 인물이고 좀 더 구체적인 일상적인 인물이다 하는 것이 이제 변이 된 구조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조선 후기에 계모형보다는 쟁청형보다는 계하기 소설이 또 계하기 소설보다는 근대 소설이 좀 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구조자, 구원자의 모습이 형상화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뭐니 해도 주인공이 모함에서 벗어나 적대자에게 복수를 가하는 것일 텐데요. 쟁청용 가정술에서 여주인공의 한풀이 방법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네, 아무래도 소설에는 대립 갈등 구조가 서사 구조의 핵심을 이룰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소설 문학의 특징인데 서사 구조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쟁청용 가정 소설에도 이 소위 적대자인 이 모해자가 모함하고 축출하고 하는 으로 박해를 가고 이런 그 모해자가 나타납니다. 이 모해자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것이 소설 문학이 아주 독자가 읽어야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우선 계모형보다는 그 모해자를 처형하고 처단한 방법이 좀 부드럽다는 것이 특징이 있고요. 우선 구체적으로 처형되는 장면은 8작품 중에 3작품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사시남정기라든지 일락정기, 옥남비행이 있는데 사시남정기를 보면 이제 그 악처인 교시와 그 조언하는 동청이 처형당하죠. 그 다음에 그 일락정기에서 나타나는 그 위부인이나 조평 또 옥남비에 나타나는 유부인 같은 인물이 구체적으로 처형되는 그런 모습이 작품에 나타나죠. 그에 비해서 이제 본가에 축출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소현성록이라든지 또는 화상계분 같은 작품이 그런 것이고요. 또는 그 회개하는 그런 작품도 나와요. 특이하게. 이게 계모형과 쟁청형의 차이점인데 회개하는 작품에 소시전이 등장합니다. 그에 비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요. 악처가. 대표적인 것이 월영낭자전이 있죠. 이렇게 그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 쟁청형 가정소설의 그 모해자를 처단하는 그런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하면 계모형보다는 상당히 그 처단이 회개하는 장면도 나타나는 데서 나타나듯이 상당히 부드럽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상당히 이제 사실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권선징악적인 모습이 약간 희석되는 것. 이런 것이 쟁청형 가정소설의 모해자 처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꺽정이 대도에서 민족이 영웅으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벽초 홍명희의 힘이 가장 큰데요. 지금 우리는 괴산읍 동보리 그의 생가에 와 있습니다. 이 집은 조선 영조 173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형적인 중부지방 양반집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립투사이자 사회주의자였던 벽초는 일제시대 민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임꺽정이라는 대하소설을 썼는데요. 임꺽정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겨보게 합니다.